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한 200년쯤 전에 살던 우리의 조상들은 요즘 우리가 이런 걸 먹고 살 거라는 걸 혹시 어느 정도 예측을 했을까요? 바꿔 말하면 200년쯤 후에는 우리는 뭘 먹고 살고 있을지 궁금한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왜냐하면 요즘 여러 가지 이상기후 같은 문제로 전통 작물이 빠르게 사라지기도 하고, 또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꿀벌이 사라지면서 우리 식탁 위에 오르는 것들이 대부분 또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기도 하고요. 이런저런 이유로 미래의 식량, 먹거리와 관련한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 그와 함께 곤충, 대체육, 배양육 같은 다양한 또 대체 먹거리에 대한 연구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역시나 박정호 시간에는 먹거리에 대한 고민 왜 커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떤 식량들을 먹고 살아가게 될지, 또 그 사이에서 어떤 산업과 어떤 기업들이 커나가게 될지 자세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네, 세계 경제와 산업계의 다양한 현안을 깊이 있고 재밌게 공부하는 역시나 박정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래의 식량 자원 이야기 좀 해보죠.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의 박정호 부원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요즘 먹거리 가지고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또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거기 근처에서 나오는 식량들은 또 운송도 안 되고 골치 아픈 일이 많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도 2000년대 들어서 OECD, IMF, 월드뱅크 등등에서 우리 인류가 가장 직면하게 될 고민거리, 난제 중에 무엇을 연구해야 되느냐, 네. 대안을 제시해야 되느냐 했었을 때 이 모든 국제기구가 공통적으로 식량 문제가 다시 불거질 거라고 전망을 했었습니다. 예. 그것은 농업 생산성은 계속 증가하는데 한계 상황이 놓여져 있는데, 인구 증가율이 농업 생산성보다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국제기구에서 정말 공교롭게 2000년대 이후에 국제 식량 안전 가격 지수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뭐 2차 세계대전 이후나 그럴 때 국제적인 식량 가격의 수급을 모니터해야겠다 생각할 것 같았었는데, 예. 그게 아니라 2000년대 들어서 이제부터 국제적인 먹거리 가격의 동향을 우리가 살펴야겠구나 인식을 할 정도로 최근 와서 미래 먹거리에 대한 논의가 크게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 좀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먼저 고령화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래 살지, 그것도 건강하게 오래 살지를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거하고 예. 우리가 먹는 먹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네. 우리 인구 숫자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그 인구가 몇 년을 먹어야 되느냐가 또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같은 인구라도 고령화되면 예. 훨씬 더 많은 식량이 그래서 더 많은 식량이 그렇죠. 필요하다. 예, 맞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령화되고 나면 예. 아직까지 농업이 무슨 뭐 공업화가 그래도 상당히 많이 됐지만 농업은 그래도 뭐 고용 친화적인 대표적인 산업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가에서 농업에 종사할 인력 자체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고령화 거예요.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 농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나이 드신 분들이 종사하는 비중이 훨씬 더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자꾸 하고 나면 생산량, 생산액 자체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네. 그리고 점점 이렇게 건강한 신체로 오래 살다 보니 예전보다 더 많은 식량이 필요하고, 그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역시 환경 변화입니다. 예. 밀은 2017년 이후 전 세계에서 생산량이 2017년보다 더 줄어든 나라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폭염, 네. 폭우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작황이 옛날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후 환경 변화로 인해서 생산성이 더욱더 떨어져 가는 게 하나 있고요. 세 번째가 에너지 고갈이란 표현보다도 에너지 전환 때문인데요. 사실 요즘 탄소 제로 사회를 구축한다고 많이 하지만, 근본적으로 탄소 제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 반드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될 때가 농업이에요. 왜냐하면 농사 짓는데 제일 많이 쓰는 게 석유거든요. 네. 농기계 가동해야죠. 또 배송해야죠. 농업과 관련된 여러 물품들 다 석유류예요. 예를 들어서 고추 폴대 같은 경우도 플라스틱이거든요. 그리고 비료 포대도 다 비닐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비료를 만들 때 석유류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그것 때문에, 보니까 농업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과 변화가 없이는 그러니까 탄소 제로 사회가 구현되기 어렵고 그럼 국가 단위로 탄소를 얼마나 배출했느냐를 바탕으로 뭔가 과금을 한다고 했었을 때 농업 부분에 여러 가지 채산성이 더욱더 어려워지는 게 하나 또 있죠. 그다음에 이게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고 오늘 이 얘기를 주로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요. 글로벌리 중산층이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중산층이라고 하면 먹거리를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 네. 단순히 내가 오늘 하루를 버티기 위해서 필요한 열량을 섭취하기 위해 먹는 사람이 아니라 중산층은 오늘 뭐 먹지? 맛있는 거 뭐 먹을까? 이 미각을 즐기는 네. 그 계층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글로벌리 이런 식도락을 즐기는 층이 많아지다 보니 열량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무슨 말이죠? 하루에 내가 그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 킬로칼로리를 섭취하는 게 네. 식물로 섭취했었을 때랑 동물로 섭취했었을 때 효율성이 달라요. 효율성이 다르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식물을 바탕으로 내가 1000킬로칼로리를 섭취하는 거랑 예. 동물 그러니까 돼지고기나 소고기나 닭고기를 바탕으로 1000킬로칼로리를 섭취하려고 했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인풋이 다르다는 건데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 이게 한 기후학자가 아주 재밌는 표현을 했더라고요. 칼럼에 9배의 차이라는 게 칼럼 제목이었어요. 뭔 얘기냐면 식물로 내가 오늘 열량을 섭취했을 때보다 동물로 섭취하려면 그 동물을 다시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려니까 9배 정도의 면적이 더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동물을 키우기 위해서 그 곡물을 재배하는데 뭐랄까요 살충제가 또 9배 더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동물을 운송하고 뭐하고 하는데 또 석유류가 또 9배 더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9배의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했는데 이게 이제 효율성인 거죠. 그러니까 콩과 옥수수를 우리가 그냥 먹으면 되는데 그렇죠. 사람도 먹을 수 있으니까 예. 사람도 동물이니까 그런데 콩과 옥수수를 먹여서 기른 소를 꼭 잡아서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한다면 그렇죠. 우리가 그냥 콩과 옥수수를 먹으면 그만이었을 때 그 칼로리 혹은 그 비용의 그 온실가스의 9배 넘는 것이 필요로 한다. 맞습니다. 아, 바로 그래서 그런 비효율성이 유발되다 보니 이 미각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더 많은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를 키워야 되다 보니까 경작 면적은 더 많이 필요하게 되고 바로 이러다 보니 먹거리 문제를 또 고민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가장 큰 인력은 법률 용어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한시적으로 와서 자신의 일손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떠나는 그런 그 근로자들인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그런 분들 덕분에 농사 짓고 있다고 듣긴 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웬만한 그럼요. 나라들은 다 그런 게 필요하다. 예, 특히 요 근래 제가 그 출장 갔다가 온 나라 중에 하나가 크로아티아인데요. 예. 이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에 EU에 가입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크로아티아 국민들이 EU의 다른 나라에 비자 면제로 취업을 하거나 경제 활동을 하기가 편해졌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크로아티아 내부에서 인력 수급이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EU 다른 나라에 농번기에 가서 거기서 일손만 대줘도 크로아티아보다 5배에서 4배 정도 연봉을 더 받는 거예요. 바로 이처럼 유럽에서도 동유럽에서 서유럽으로 그다음에 북미 지역 같은 경우는 멕시코에서 미국 이렇게 그리고 아시아 지역도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이나 한국, 일본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보호무역주의 등등등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도 이제 원활히 수급이 안 되다 보니까 재배 자체를 줄이거나 아니면 재배했었을 때 단가가 올라가다 보니 쉽게 얘기해서 뭐 다양한 요소로 국제적으로 지금 먹거리에 대한 고민이 산더미예요. 예전보다 당연히 더 많이 만들어야 되고 네. 하나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더 든다. 더 이런저런 들고. 모든 이유로 인해서 네. 그렇겠네요. 예전 같으면 소 한 마리 가지고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먹었는데 네. 점점 더 미각을 중시하는 사람들만 많아지면 에이 뿔뿔 딱 고기만 먹고 버리겠네요, 그냥. 그렇겠네요, 진짜. 네. 그럼 많이 만들어야 되고 많이 잡아야 되고 어떡합니까? 들어보니까 큰 고민 같기는 한데
왜 여기에 대해서는 별 얘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 정도만 하더라도 음. 나름대로 구매력을 갖춘 나라에 속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식량의 전량을 외국에 수입을 해오더라도 뭔가 그 수급처들을 다변화했고 그리고 또 구매력을 갖췄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민을 적게 했던 게 사실이에요. 네. 근데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딱 보고 났더니 밀 자체를 수출을 안 하겠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쌈채류, 과채류 아니면 과일을 수출 안 하겠다. 뭐 이런 나라들이 27개 가까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 더 이런 이슈들이 불거지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근 나라들은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해결하는 거야 하고 이제 쳐다보게 됐더니 야, 그동안 우리나라 정도 되니까 버텼던 거지.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이 낮은 국가들은 정말 다양한 방법을 추구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그동안 저건 못 먹는 거야 라고 부르는 걸 먹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네. 먹던 거는 잘 안 먹기 시작하기도 하지만 구하기가 어려운 거죠. 먹던 거는. 그렇죠. 네. 그러니 그동안 우리가 필요한 거는 사실 그 식자재가 필요한 게 아니라 단백질이 필요하고 탄수화물이 필요하고 지방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백질 덩어리 중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뭐지? 탄수화물 덩어리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게 뭐지를 옆으로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 안 먹던 거. 예. 그렇게 해서 찾기 시작했어요? 예, 찾기 시작했고요. 예. 뭐 이거 먼 나라들도 얘기를 해드릴 텐데 바로 위에 있는 북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북한 최근 2, 3년 동안 정말 기근에 시달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 북한과 관련된 여러 보도 내용을 찾다 보니까 북한 내부에서도 홍보성으로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이런 것들을 공업적으로 산업적으로 이제 인위적으로 뭐랄까 재배를 하는 거죠. 키우고 네. 그래서 먹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발표된 것들을 봤는데 이 좀 충격적인 것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흑고니 새. 이거 사실 천연기념물이거든요. 근데 이 진짜 야생 천연기념물을 잡아먹는 건 아니고요. 예. 이 흑고니가 그 영양학적으로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풍성하고 또 뭐랄까요? 쉽게 얘기해서 증식이 되게 편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그럼 닭처럼 길러요? 그렇죠. 그래서 닭처럼 사육을 하면 단기간에 많은 양을 재배할 수 있는 품종의 조류가 이건 거예요. 재배는 식물이고 사육. 사육이죠. 죄송합니다. 안 사육을 먹던 거. 하기가 예. 안 먹던 거니까 저희가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와. 그래서 흑고니를 이제 어떤 농장에서 키웁니다. 고니는 높이 날지 않나요? 높이는 알죠. 닭이나 오리처럼 예. 위를 안 막아놔도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앞에 호수 같은 데다가 풀어놓고 키우고 어느 정도 키우고 나면 이제 잡아서 가는 거죠. 하늘을 막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워낙 먹을 예. 거를 밑에다 주다 보니까 안 날라요? 그렇죠. 호수 근처에 왔었을 때 이제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흑고니를 이제 인위적으로 키워서 대체 식량으로 재배를 하는 걸 시작하고 있고요. 사육. 예. 사육해서 죄송합니다. 안 먹던 거라서. 예. 그다음에 수유기름이라는 걸 또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유기름. 수유기름. 예. 이건 쇠나무라는 것에서 추출한 기름이라고 하는데요. 네. 옥수수, 콩 뭐 가격 급등한 거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인가 봐요? 예. 그래서 옥수수나 콩으로 식용유를 또 어서 가져오기가 쉽지가 않으니 예. 쇠나무를 이렇게 즙을 강하게 고압으로 짜면 거기에서 이제 기름이 나오나 봐요. 그거를 수유기름이라고 하는데 예. 이거를 보급해서 그다음에 이거를 조리용으로 써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이제 옛날에 먹었던 건데 주목도가 좀 떨어졌지만 다시 예. 주목도를 높이고 있는 게 바로 토끼입니다. 토끼고기. 예. 워낙 빠르게 뭐랄까요? 뭐 번식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토끼를 이제 또 대량으로 키우는 그런 것들을 많이 권고하고 있어요. 토끼도 네. 길러서 먹자. 네. 소, 닭, 돼지처럼.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종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만든 음식들이 크게 유행하고 있는데 유행이라기보다는 예. 시도되고 있는데 인조 고기밥 이건 뭐냐면 기름을 짜고 남은 콩 찌꺼기를 네. 어떻게 보면 대체육이라고 할 수 있는 자료겠죠. 이 콩 찌꺼기로 만든 음식인데 콩은 뭐 밭에서 나는 고기다. 그리고 잘만 조리하면 고기 육질이 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콩 찌꺼기로 만든 고기밥을 인조 고기밥이라고 부르고 판매하고 있고요. 고기밥이라는 건 콩찌꺼기로 고기 비슷한
그렇죠. 식감을 냈다. 그걸로 냈다는 거죠. 고기는 아, 안 들어가고. 콩찌꺼기가 지난 시간에 그 우리 사료의 원료로 쓰는 맞습니다. 대두박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 맞습니다. 어. 그거를 원래 가축을 먹이면 아까 말씀드렸던 열량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니 예. 직접 사람이 고기처럼 먹어라라는 아. 형태로 바뀐 거죠. 예. 그러니까 콩껍질 대두박을 동물에게 먹여서 그 동물 잡아먹지 말고 그렇죠. 콩껍질 대두박으로 인조 고기를 만들어 보자. 네, 네. 아, 뭐 우리나라나 유럽 또는 미국에서 먹는 그런 대체육 정도까지는 아니고 네. 그냥 콩찌꺼기를 잘 압축해서 그냥 고기 고기 느낌만 느낌으로? 예, 하는 거고요. 소스가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속도전 가루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뭔가 찾아봤는데 옥수수를 가열해 만든 가루라고 하더라고요. 옥수수 가루. 네. 그런데 옥수수 가루는 좀 맛이 텁텁해요. 네. 밀가루 같은 질감이 안 나고요. 그런데 이걸 좀 가열하면 약간 밀가루와 비슷한 느낌이 좀 나나 봐요. 예. 그래서 그런 걸로 전 부쳐서 먹을 때 사용해라 라는 걸로 이렇게 대체 식품들을 많이 만들어가고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있다. 예. 자, 그런데 이건 이제 북한 얘기를 드린 거고요. 저도 흥미로워서 흑고니를 이렇게 사육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예. 뭐 흥미로워서 말씀드린 거고 전 세계적으로 대체 식품으로 크게 지금 각광받고 있는 거는 특히 빌 게이츠가 뒤에서 팍팍 밀어주고 있는 식품이 하나 있습니다. 식물이라고 해야겠네. 식품이라기보다는. 네. 뭐예요? 고구마예요. 그걸 뭘 밀어주고 말고 해요? 우리가 알아서 길러 먹고 아유, 아니에요. 그거 먹고 쪄 먹고 맛있게 먹고 있는데. 우리는 잘 먹고 있죠. 예. 근데 전 세계적으로 고구마에 대해서 이렇게 뭐랄까요? 우리처럼 즐겨 먹는 나라가 많지 않았어요. 예. 아, 그래요? 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구마는 원산지가 감자와 똑같이 중남미 국가입니다. 네. 베네수엘라 인근에가 원산지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 이 고구마는 이 중남미 지역에서 제일 먼저 가져온 건 당연히 유럽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유럽에서 키우려고 했더니 고구마는 감자랑 달리 잘 안 자라는 거예요. 왜 그러나 봤더니 고구마는 작황이 되려면 좀 따뜻한 기후여야지만 작황이 되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다 보니 유럽 여기저기서 키우려고 시도를 했는데 잘 안 자라서 유럽인들은 감자를 먹는 대신 고구마는 어떻게 보면 약간 뒷순위로 미뤄버린 거죠. 똑같이 심어도 잘 땅에서 안 자라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다가 그 고구마를 먼저 가져왔던 스페인이 네. 본인들의 아시아 지역의 식민지인 필리핀에서 고구마를 한번 키워봤어요. 왜냐하면 이제 필리핀에서 이제 플랜테이션 농업한다고 거기에 있는 그 여러 노동자들에게 뭔가 값싸게 뭔가 영양가를 제공해줘야 되는데 딱 봤더니 필리핀의 기후가 따뜻해서 유럽에서는 좀처럼 자라지 않았던 고구마를 여기서 키우면 잘 자라고 그거 먹이면 되겠네 한 겁니다. 네. 그래서 필리핀에서 고구마를 처음 아시아 지역에서 키우게 됐고요. 스페인 때문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이걸 먹어본 중국 상인들이 고구마 참 맛있네 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네. 우리 문익점처럼 몰래 볏짚 사이에 고구마를 숨겨가지고 와가지고 중국에 보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하. 예. 그래서 그 예. 뒤부터 중국이 이제 이거를 재배해서 먹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고구마를 먹기 시작했느냐? 들어왔냐? 예. 이거는 일본 통해서 전달받았다는 게 정설입니다. 조선통신사로 부임하여서 왔던 그 관료가 네. 우리나라 부산과 제주도 지역에 고구마를 전파했는데요. 그쪽이 그나마 따뜻한 지역이니까요. 네네. 일본이 전파 받아서 먹다가. 네, 일본은 당연히 이제 선교사들이나 예, 이렇게 예. 유럽에서 그렇겠죠. 전파받은 예. 거죠. 이 고구마란 이름도 사실 그래서 일본에서 전파받아서 생긴 이름인데요. 대마도에서는 고구마를 뭐라고 부르냐면 고코이모라고 불러요. 코코이모. 예. 그래서 이 고코이모라는 이름을 우리말로 발음하고 뭐 하다 보니까 고구마가 된 거예요. 그렇네요. 예. 자, 그래서 이 고구마가 그래서 우리나라 제주도나 부산 등 또 조금 따뜻한 지역에서 재배가 되고 나머지 지역에서 재배가 안 돼서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없었어요. 재배가 안 되는데 뭐 먹을 기회도 없는데 인기고 뭐가 없잖아요. 예. 그러다가 어떻게 됐느냐? 19세기에 고구마 품종이 좀 개량이 됐어요.
그래서 한랭한 기후에서도 고구마가 충분히 자랄 수 있는 품종이 19세기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거죠. 예. 그 뒤부터 고구마를 우리나라에서도 전 지역에서 먹기 시작했고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고구마들을 이렇게 크게 붐업이 돼서 먹기 시작한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아직까지 유럽은 이제 식습관이 감자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고구마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고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중국은 고구마 즐겨 먹는데 예. 다른 국가에서 이렇게 고구마 많이 먹지는 않아요. 그래요. 왜? 맛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습관인 거죠. 예, 이미 입맛이 뭐에 길들어진 거예요. 감자나 이런 걸로.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구마가 이렇게 훌륭한 작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어떤 식문화 때문에 잘 이게 이해가 안 됐구나라는 걸 인식한 사람이 바로 빌 게이츠인데요. 예. 그래서 빌 게이츠는 빌 게이츠 재단을 통해서 고구마 품종들을 그 제3세계에 많이 보급하고 더 잘 자라는 품종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고구마는 비타민 A가 많이 들어가 있는 구황작물인데 네. 그래서 비타민 A가 부족한 아프리카 아동들에게 고구마와 관련된 음식 그리고 고구마를 보급하기 위한 노력을 빌 게이츠가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야. 특히 빌 게이츠는 고구마에 대해서 뭐라고 비교한 통계를 자주 인용했었냐면요. 단위 면적당 똑같은 어떤 작물을 재배했었을 때 네. 옥수수가 한 명을 재배할 한 명을 먹일 수 있는 옥수수 재배 면적을 1로 봤었을 때 예. 그러면 그 면적과 동일한 면적에서 쌀을 재배할 경우 옥수수는 한 명을 먹일 수 있지만 쌀은 2.4명을 먹일 수 있는데 고구마는 네. 똑같은 면적에 재배하면 3.9명을 먹일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인류는 앞으로 고구마를 많이 먹어야 된다. 고구마를 많이 보급해야 된다. 이런 걸 역설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거를 되게 크게 걱정을 해요. 예. 예. 그 이유가 왜요? 왜? 고구마를 본격적으로 먹으면 다시 인구가 폭증할 가능성이 있는데 요거는 광고 듣고 한번 또 얘기하도록 하죠. 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정호 부원장과 함께 오늘 먹거리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 재밌죠? 저희는 2부로 바로 이어가서 계속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정호 부원장과 함께 전 세계의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인 식량 문제 이야기를 재밌게 하고 있네요. 박정호 부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1부에서 저희가 고구마 이야기하다가 네. 끝났어요. 예. 똑같은 면적에서 고구마는 똑같은 면적의 옥수수를 기르는 것보다 서너 배가 더 많이 네. 생산이 된다. 네. 그러니까 서너 사람을 먹여 살릴 만큼. 네. 그래서 인류가 고구마를 많이 먹어야 한다는 게 빌 게이츠의 주장이라는 것까지 전해 주셨는데. 그리고 이제 한마디 더 해드렸죠. 예. 만약에 고구마를 진짜 인류가 많이 먹기 시작하면 다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류의 먹거리 고민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인 인구가 폭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끝냈습니다. 왜 인구가 폭증해요? 예, 이게 참 먹거리의 어떻게 보면 역사를 들춰보면요. 예. 아주 신기한 일이 있어요. 항상 원래 저건 사람이 먹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이 생기는 건 대기근 때문에 생깁니다. 그렇겠죠. 그래야 안 먹던 걸 먹기 시작하겠죠. 맞습니다. 예. 유럽에서 감자, 지난 시간에 했던 감자를 제일 먼저 먹기 시작한 나라가 아일랜드 말씀드렸죠. 예. 왜냐하면 아일랜드는 워낙 척박하고 먹을 게 없다 보니 다른 유럽인들은 저건 사람 먹는 거 아닌데 저 아일랜드 애들이나 먹네 이렇게 된 건데 네. 자,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아일랜드 사람들이 감자를 재배해서 먹기 시작하더니 몸이 튼실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인구수가 급격하게 늘어난 거예요. 그게 감자를 먹기 시작한 이후부터 오히려 역으로 인구가 더욱더 많이 늘어났어요. 네. 자, 그런데 좀 전에 제가 고구마 또 말씀드렸었죠. 중국 상인들이 필리핀에서 재배하는 고구마를 맛보더니만 괜찮네 하고 중국에 가지고 왔는데 예. 중국인들도 원래 자신들이 즐겨 먹는 거 말고 고구마가 별미일진 모르겠지만 많이 먹진 않았겠죠. 예. 그런데 17세기에 중국이 대기근 시점으로 도래했거든요. 바로 그 대기근 때 먹을 게 없고 그랬을 때는 인구가 늘지도 않고 예. 계속 정체돼 있거나 오히려 줄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필리핀으로부터 고구마가 들여오고 저것도 먹을 수 있대. 그리고 저거는 그냥 비료나 이런 거 안 줘도 잘 자란대 해서 그걸 키워서 재배해서 먹기 시작했더니
중국에서도 어떻게 됐느냐? 17세기 후반부터 인구가 폭증하기 시작해요. 예. 지금 무슨 얘기냐면 원래 안 먹었던 거를 이제 먹기 시작하고 그걸 일반적으로 즐겨 먹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리면 네. 완벽하게 인구 구조가 다시 늘어날 요인으로 바뀌어버리는 원동력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 예. 그렇겠네요. 예. 네. 먹거리가 풍부해지면. 네. 예. 자, 그러면 지금은 고구마를 전 대륙에서 즐겨 먹진 않는데 식량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고구마를 충분히 먹을 만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네. 그리고 자기들도 스스로 이걸 도입해 가고 있는 나라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게 다시 인구를 더 증가시킬 수 있는 요소는 돼요. 근데 어쩌겠어요. 그건 그렇죠. 어쩌겠어요. 아니, 그러면 안 된다는 건 들지 아니고. 말라고 하면 그럴 수는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예. 먹거리 문제를 앞으로 계속 고민해야 된다는 의미지. 그 친구들에게 아. 고구마를 먹이면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알겠어요. 인구가 증가하면 또 식량은 또 부족하다. 그렇죠. 어. 그래서 또 고민하고 있는 게 이거는 뭐 저희 송경제에서도 제가 몇 달 전에 한번 해드린 곤충입니다. 예, 예. 곤충도 단백질 함량이 너무 좋고 그 다음에 불포화 지방산에 100평 곤충 사육 시설을 만들면 월 1톤씩 생산이 돼요. 이거는 효율성이 어느 정도냐면 소고기의 10배에 해당되는 겁니다. 똑같은 면적을 그렇죠. 소를 기르는 것보다 네, 번데기 같은 거 기르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곤충도 똑같이 어느 순간인가 지금은 우리가 그거 흉물스러워서 먹긴 좀 그렇던데요. 라는 뭐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동남아나 중국이나 일부 국가는 먹긴 하지만 네. 그런데 또 이 추세로 보면 지금까지 우리 송경제에서 계속 얘기한 게 뭐예요? 원래는 안 먹었는데 지금은 즐겨 먹어요. 이걸로 계속 진화 발전을 해왔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면 곤충과 고구마나 이것도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곤충도 지금은 먹을 수 있는 곤충으로 분류되고 있는 게 메뚜기, 백강잠, 그다음에 누에, 갈색 거저리, 유충, 쌍벌, 귀뚜라미, 장수 푼댕이 유충 이런 것들인데 예. 이런 것들의 종수를 점점 늘려만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혐오스럽지 않게 가루를 낸다든가 가공을 해서 먹이는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까지도 고구마와 함께 네. 다시 영양 보충제로 사용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곤충 같은 거 말씀하신 대로 특별히 좀 입맛에 안 당기면 가루로 내서 캡슐에다 넣으면 그거 뭐 알약 몇 개 먹으면 그 뭐 단백질 섭취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인류의 인구 증가는 앞으로도 예.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이제 역사가 주는 교훈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네. 입맛과 취향이 좀 걸림돌이지 그것만 그렇죠. 바꾸면 먹을 건 많다. 예. 근데 오늘 쭉 말씀해 주신 이런 먹거리들이 네. 야, 그런 것도 먹는구나. 신기하다 싶기는 한데 네. 익숙지 않아서 그런지 맛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우리의 선입견마저 어떻게 보면 배려하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게 대체육 시장과 배양육 시장인데요. 저는 이 배양육 시장이 미래의 반도체 시장 수준으로 주목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요.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체육과 배양육을 좀 구분해 볼게요. 대체육은 쉽게 얘기해서 식물로 만든 고기입니다. 콩으로 만든 고기 뭐 이런 거? 맞습니다. 예. 이 콩 같은 걸로 이제 고기를 만드는 건데 이게 그러면 콩으로 뭐 고기를 먹는 거나 그냥 고기를 먹는 거나 뭔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콩으로 고기를 만드면 9배 정도 효율성이 있다. 콩을 고기에 먹인 다음에 그 고기를 먹으면 9분의 1밖에 못 먹는 거다. 열량으로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콩으로 직접 고기 비슷한 거 만든다. 그렇죠. 이게 대체육. 이게 대체육 시장이고요. 예. 그다음에 배양육 시장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거는 말 그대로 세포, 그러니까 소나 닭이나 돼지의 세포를 배양하는 거예요. 그 세포를 키우는 거죠. 고기를 식물처럼 기르는 거군요. 그렇죠. 세포를 배양해서 그걸 가지고
고기 같은 근육질을 만드는 건데요. 예. 이게 이제 닭고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닭 깃털만 있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깃털에 붙어 있는 근육 세포라든가 DNA를 채취해서 예. 그걸 줄기 세포를 그 안에서 골라낸 다음에 이거를 근육 세포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걸 뭉쳐줘야 되거든요. 예. 이때 배아백이나 여러 지지체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섞어주는 게 이제 여기서 과학 기술이에요. 배아백을 뭘로 넣어야 될지 예. 그리고 이게 근육이 형성되려면 우리 뼈 근처에 붙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지체는 뭘로 만들어야 되는지 이제 이런 게 이제 기술인데 그런 걸 통해서 근육이 되도록 인공적으로 세포를 근육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배양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닭이 돼요 그럼? 사람 움직이는? 그냥 불이랑 뭐 깃털까지 다 생기는 게 아니라 닭의 일정 부분에 이제 닭 다리 살 같은 근육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죠. 아, 그러면 굳이 왜 뼈를 만들어요? 먹지도 않을 건데 닭 살만 만들지.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동일한 그 뭐랄까요 칼로리를 네. 우리가 얻는 데 있어서 앞으로는 땅도 물도 살충제도 제초제도 9분의 1 가까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게 이 배양육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어떤 주장이에요. 9분의 1이라면 예를 들어서 예. 우리가 돼지를 아니면 닭을 키워서 먹으려면 그 닭을 먹일 사료를 어느 큰 뭐 논이나 밭에서 그 사료를 키워야겠죠. 네. 그 면적에 그 사료를 키우는데 엄청난 물 들어가고 엄청난 살충제, 제초제 들어가고 비료를 줘요. 네. 그렇게 해서 닭 다리 살을 얻기 위한 게 우리의 목적인데 그런 비효율성을 빼고 그냥 닭 다리 살을 세포를 배양해서 근육으로 만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네. 이게 효과적이려면 이게 채산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채산성이 정말 급격하게 좋아지고 있는데 실제 이 배양육 시장을 연구를 해보니까요. 최초의 배양육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013년도에 네. 햄버거인데요. 이 햄버거 안에 이 뭐라고 그러죠? 그 고기를 패티. 패티. 이 패티를 배양육 패티로 만든 햄버거가 있었거든요. 2013년도에 예. 그 햄버거 가격 얼마일 것 같으십니까? 찍어보세요. 되게 비쌉니다. 아, 인조로 고기를 만들어서 실제로 그 소고기의 그 근육을 배양시켜서. 그렇죠. 아유, 그거 하나만 만들려면 돈 엄청 들죠. 과학자만 해도 뭐 몇 명 고용해야 될 텐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햄버거는 예. 가격이 3억이었어요. 아유, 그것도 싸다는 생각이 들어요. 쳐보고 3억 주면서 만들려고 하면 못 만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 싱가포르 같은 경우 배양육으로 만든 치킨 요리만 파는 레스토랑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는 그 치킨 요리 한 접시가 우리나라 돈으로 25,000원이에요. 오, 진짜 닭이랑 근접하고 있네요. 거의 근접했죠. 25,000원이면 아직은 조금 더 비싸긴 하지만 예. 그래도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닭고기를 기른다. 네. 심어서.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배양육 시장이 점점 더 많은 곳에서 각광을 받는 가장 큰 이유가 예. 이게 슬슬 이제 경제성을 확보하기 시작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배양육을 할 경우에는요 온실가스 배출을 급격히 줄일 수가 있고요. 왜요? 그건 왜요? 왜냐하면 아까 밭에서 그 콩이나 옥수수나 이런 거 재배하려면 많은 농기계, 비료, 뭐 살충제 이거 다 석탄이나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것들이거든요. 이런 게 거의 안 들어가는 거죠. 배양육은? 네, 실험실에서 그냥 배양액에서 그 세포만 주면 세포가 오늘 2배, 3배, 2배, 4배, 8배 계속 증식을 하는 거예요. 예. 그 세포가 그냥 증식하는 거죠. 마치 무슨 바이러스 증식하는 거와 비슷하게. 아니, 우리 살찌는 것처럼.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근육을 모을 지지체 예. 요거만 살짝 잘 부착해주면 그 근처에 그게 근육으로 형성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뭔가 화석연료를 쓸 이유가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적당히 스테이크 크기로 자라면 그냥 바로 요리하면 된다. 맞습니다. 바로 그 시장이 이제 나날이 커져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시장에서 이제 가장 큰 관건은 뭐냐 하면 첫 번째로 들어가는 게 가장 큰 관건 중에 하나가 맛이에요. 네. 이렇게 배양육으로 재배한 그 고기가 우리가 그냥 육류 먹는 것과 맛이 비슷해야 되는데 그렇죠. 더 좋거나 그런데 그 맛이 아직까지는 100% 똑같이 안 나와요? 똑같이 안 나오는 거죠. 아, 왜 그럴까?
이것도 이제 그 축산 업계에 종사하신 분들에게 여쭤봤거든요. 예.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사료를 먹이느냐에 따라서 그 육질이 다르고 그래서 고기의 맛이 다 다르대요. 네. 근데 자신들이 요즘 이렇게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해봤는데 예. 우리 그 어류 있지 않습니까? 어류. 예. 그 물고기를 수선하고 남긴 그 찌끄러기 있죠. 그거를 건조시키고 가루로 만들어서 다른 것과 좀 섞인 사료가 있는데 예. 그걸 고기류에게 그러니까 축산업에서 가장 많이 쓴대요. 그러면 육질이 그게 제일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분 먹인 소가 맛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그래서 그걸 많이 먹이는데 그게 철저히 무슨 얘기냐? 사료를 결정함에도 어떤 맛이 나오는지를 가지고 고민하는데 네. 이 배양육은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못 이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배양육을 단독으로 판매하기보다는 어떤 걸 많이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체육 있지 않습니까? 콩으로 만든 고기. 예. 이거랑 섞어서 지금 어떻게든 육질이 비슷하게 나오는 걸 시도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는 배양육하고 진짜 고기 있죠. 예. 이거를 섞어서 구람수를 맞추면서 그 고기 맛도 나네. 그렇게 하는 걸 또 시도해보는 회사들도 많이 생겼어요. 햄버거 스테이크 같은 거는 어차피 갈아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갈 때 네. 배양육을 일부 섞는다. 그렇죠. 그래서 맛을 일부 지금 어떻게 보면 과도기적인 거죠. 네. 근데 제 소견으로는 어느 순간인가 이 배양액을 뭘로 하면 예를 들어서 일본의 와규 같은 맛이 나고 배양액을 어떻게 하면 한국의 한우 맛이 나고 이렇게까지 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해보면 되는 거니까. 네. 아직까지 거기까지 충분한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못했기 때문이지 네. 지금 이 시장이 발달하는 속도를 보면 거의 극영지고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배양육 시장과 관련된 여러 글로벌 투자 은행들이 시장 조사한 연구 결과를 보면 2040년까지 전 세계 육류 시장에서 35%가 배양육으로 바뀔 거라는 전망이 일반적이에요. 2040년이면 한 이제 한 20년도 안 남았어요. 그렇네요. 15년 남았죠. 17년 남았죠. 저랑 교수님이랑 그거 먹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죠. 35%면 상당한 거죠. 세 끼 중에 한 끼를 그걸 먹는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오. 이것도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투자처 중에 하나가 배양육 시장이에요. 그건 왜요? 왜냐하면 가장 미래지향적으로 시장이 커지고 있고 예. 그리고 이건 한 번만 뭐 원천 기술과 같은 특허를 만들면 어떻게 보면 전 세계 4대 메이저 곡물 시장과 같은 힘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네요. 이건 국적을 가리지 않겠네요. 그렇죠. 그냥 우리 곡물 시장에서 그 메이저 4대 곡물 업체가 무서운 힘을 발휘하는 건 그 씨앗을 보급하기 때문이잖아요. 예. 그럼 거기서 그게 곡물로 엄청 커져서 그 많은 물류 비용을 걔네가 담당하는 거고 그걸 재배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건데 배양육도 아마 스포이드에 아니면 비이커에 네. 요만큼만 주면 소 5만 마리 보냅니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야.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21세기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생각들을 하는 거죠. 친환경 산업이네요. 듣고 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배양육 분야에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 더 있는 게 소비자들이 요즘 느끼는 또 한 가지의 윤리적인 전환이 예. 동물 복지예요. 워낙 많은 글로벌 중산층이 많아지다 보니까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 네. 너무 공장식으로 가축을 키우다 보니까 그 동물들이 우리로 따지면 엄청난 학대 수준으로 그렇게 길러지고 있죠. 길러지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인간에게도 전염되는 희한한 전염병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죠. 이런 것들이 창궐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 축산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진단들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도 전염이 가능한 이런 전염병도 근절하고 동물 복지도 어느 정도 담보하기 위해서 그럼 이제 그렇게 뭐랄까요 열악한 환경에서 재배한 고기는 맛이 좋다 하더라도 난 먹지 않겠다. 나는 그냥 질감과 느낌만 느껴도 된다. 네. 그래서 나는 다소 맛이 떨어지더라도 배양육이나 대체육을 먹겠다는 소비가 급증하고 있어요. 어허. 그러다 보니 기술을 발달 정도보다도 기술을 수용하려는 수요가 더 늘어나다 보니 이 시장은 더 빨리 커질 거다라는 게 투자자들의 전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소고기 느낌을 100% 구현 안 하더라도 네. 참을만하게만 해주면 꽤 일부러라도 먹는다.
그러니 얼마나 유망한 산업이냐. 네. 소비자를 반만 설득해도 구매가 되는 이 산업이 그런 맞습니다. 얘기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뭘 또 바뀌냐면요. 예. 이 배양육 시장은 농업을 하는 공간적인 입지를 또 바뀔 가능성이 많아요. 어떡해요? 지금은 예. 축사는 농가에서도 가장 혐오하는 대상입니다. 오폐수 많이 나오니까. 아, 그 냄새가 예. 정말 살인적이거든요. 음. 그래서 많은 민원이 축산 시설 좀 우리 읍에서 우리 면에서 좀 멀리 보내라. 예.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자, 그런데 이 배양육은 냄새 안 나죠. 그러네요.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 굳이 이거를 왜 저기 시골에서 배양을 하죠? 그냥 빌딩 안에서 배양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바로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도시 중에 구시가지는 공동화가 되고 있잖아요. 예. 빈집이 많아지고 있죠. 예. 빈 건물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실이 일어나고 있는 건물 안에 소고기나 돼지고기, 닭고기를 배양하고 그래서 인근 식당이나 네. 신시가지의 식당으로 바로 전달하는 이런 형태의 도시 축산 이러한 모델까지도 청사진이 그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곧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제 개인 사견이 아니라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2040년까지 35%가 배양육 시장으로 될 것이다. 그게 전망이라니까요. 식물인가 동물인가 이게 분류 체계도 애매하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예. 이 배양육 시장의 마지막 난관이 예. 제도입니다. 법적 규제예요. 뭘 배양육으로 할 것이며 그리고 이게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를 국가에서 검증해 줘야 되잖아요. 아직 그 규정이 완비되지 않은 거예요. 네. 야.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정호 부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마칠 시간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